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교재에 잔금 비율 하실 차례입니다. 부동산 투자로. 자,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배우셨을 때 이 수식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했냐면은 우리가 대출금, 이 대출금에 뭐를 곱하죠? 저당 상수를 곱하면은 매 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은 부채 서비스액인데 이 수식은 매년 출제되는 수식. 꼭 기억해 두시고 이때 대출금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뭘로 나눠주면 돼요? 저당 상수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의 양변에 뭘로? 저당 상수로 나눠주면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죠? 저당 상수와 역수관계 뭐다? 요거 연금의 현가 개수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에 거기 3번 문제 보시면은 화폐 시간 가치 개수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건데 2번에 보시면은 원리금 균등 상환액, 여러분 이 원리금 상환액에 균등이 붙었다는 것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에요. 원리금 상환액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액은 뭐죠? 원리금 균등 상환액에 뭐를 곱하면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대출금, 융자 원금이 대출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2번에 저당 상수를 곱하는 게 아니라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해야 돼. 2번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좀 주의해 두시면서 2번 정답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자, 그러면은 우리 관련해서 이 부동산 가격, 자, 예를 들면은 이 부동산 가격이 10억 원입니다. 자, 지금 예를 든 겁니다. 자, 이 부동산 가격은 10억인데, 자, 투자할 때 내 돈은, 자기 자본은 2억을 투자했어요. 내 돈은.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은 이 남의 돈을 또 조달해야 되는데, 이 금융기관의 대출금은 우리가 8억 원을 받고 우리가 부동산 10억짜리를 취득을 했다는 얘기죠. 자, 이때 우리는 대출기간은 만기거든요. 만기는 15년이고, 자, 이 상환 방식은, 대출금에 대한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자, 이런 조건입니다. 자, 이런 조건 하에, 이자율은 5%다. 연 이자율, 고정금리로 5%다. 이렇게 보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부동산 가격은 10억에 샀지만은 만기 15년 동안 계속 갚아나가기보다는 중도에 처분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을 10억 주고 샀지만은 나는 이 부동산을 몇 년 후? 5년 후에 처분을 하고자 한다. 자, 그럼 5년 후에 처분하는데 지금 문제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니까 대출금 중에 일정 금액은 갚았어요. 언제까지? 5년 동안. 그럼 5년 후에 처분하니까 이 대출금 8억 원 중에 5년까지는 갚은 돈도 있고 못 갚은 돈도 있어요. 자, 그럼 5년 동안 8억 원 중에서 갚은 금액이 또 있을 거고 이 상환된 원금은 2억이다. 그런데 이 상환된 원금은 2억이지만 그럼 대출금에서 2억을 뺀 나머지 미상환된 원금은 얼마죠? 6억이죠. 자, 그럼 문제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여러분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 용어를 미상환된 원금으로 출제를 안 하잖아요. 말을 바꿔서 출제하지. 그래서 미상환된 원금을 여러분 교재에 뭐라고 해놨죠? 잔금이라고 해요. 잔금. 그래서 잔금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221페이지 거기 중간에 밑에 2번 수식에 보면 잔금이 나오죠. 그래서 잔금을 우리가 나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걸 다른 말이 많거든요.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고도 하고 또 미상환 대출 잔액이라고도 하고 또는 융자 잔고 또는 우리가 저당 잔금 뭐 대출 잔액 뭐 비슷한 말이 하도 많아요. 출제 유형에 따라서 이 용어를 달리 쓰인다는 걸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은 상환 비율은 얼마죠? 자 상환 비율은 우선 대출받은 금액이죠. 이 대출금 중에서 이 상환된 원금이 얼마가 되느냐. 그럼 지금 대출금은 얼마? 8억. 상환된 원금은 2억이니까 4분의 1이에요. 4분의 1이니까 0.25. 100을 곱해주면은 25%가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면 상환 비율은 이해가 빠른데 이 잔금 비율 용어를 내니까 이게 용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잔금 비율은 이 잔금이라는 용어를 알면 쉬운데, 그래서 잔금 비율은 분모는 똑같아요. 대출금입니다. 잔금 비율은 이 대출금 중에서 뭐가 차지한다? 미상환된 원금. 미상환된 원금. 여러분이 우리 전에 시험에 분자를 상환된 원리금으로 출제했어요. 말을 좀 바꿔서 미상환된 원금, 잔금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럼 대출금은 8억이고 미상환된 원금은 6억이니까 4분의 3이죠. 0.75. 0.75에 100을 곱해주면 75%가 되죠. 그럼 이 두 가지를 더해주면 얼마 나온다? 1. 그러면 시험 문제를 우선 출제를 이 용어를 우리는 3번 출제했죠. 12회 시험에 처음 출제해서 26회, 29회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출제를 했는데요. 작년은 요거 1이죠. 이 1을 뭘로 출제했다? 0으로 작년 시험에. 26회는 1로. 그래서 이 용어를 우선 중요시 여겨라.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은 얼마다? 1. 요걸 꼭 기억을 해둬야 돼. 그래서 12회 시험, 26회, 또 작년 29회 출제된 수시. 그래서 우선 이 용어를 좀 우선 확인을 해 두셔야 될 용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222페이지로 넘어와서 이 상환 적용표는요, 나중에 금융이론 가서 요거는 배우기로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또 용어가 하나 있어요. 또 용어 중에 우리 지렛대 효과 배울 때, 거기 지렛대 효과 배울 때 그 표에 보면은 지분 비율이라는 수식이 있어요. 자, 이 지분 비율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뭐가 차지한다? 자기 자본. 이 지분이 차지하는데 지금 부동산 가격은 10억이고 내 돈은 얼마? 2억이니까 20%죠. 0.2 곱하기 10 하면은 100을 곱해주면 20%. 자, 그러면은 우리 지렛대 효과 또 배울 때 우리 대부 비율이라는 용어 배웠었죠. 우리 담보 인정 비율 LTV라고 하죠. 자, 이때 대부 비율은 요거는 매년 출제되니까 공식 꼭 암기해 두셔야 되는데,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뭐가 차지하는 비율? 예,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 얼마? 0.8. 예, 부동산 가격은 10억인데 대출금은 8억이니까 0.8, 80%입니다. 또 더해주면 얼마? 1. 요 수식도 많이 출제를 해요. 그래서 이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은 얼마다? 1이다. 이 수식을 이용한 문제가 또 많아요. 자, 여러분 15회 시험도 마찬가지고 15회 추가 시험도 마찬가지고 또 23회 시험, 또 27회 시험 다 요 수식을 이용해서 풀면은 쉽게 풀려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또 자주 우리가 출제를 하는 수식이에요. 이 수식을 이용하면 좀 문제를 쉽게 빠르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두 수식 1이죠. 1.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대주면 1. 또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을 대줘도 1.
자, 223페이지에 오위험이 나오죠. 오위험은 우리가 리스크죠. 자, 오위험은 리스크, 미래의 불확실성입니다. 자, 요즘 우리 주식 시장도 우리가 많이 나오는데, 자, 미래의 불확실성, 또 뭐라고 한다? 변동성. 주식시장에 보면 변동성이라는 얘기하는데, 뭐 주식시장에 뭐 변동성이 크다, 이 말은 위험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변동성이 크다, 또 미래의 불확실성의 정도가 크다는 것은 리스크, 위험이 높다는 것을 말하죠. 뭐 그 반대인 경우는 뭐 위험이 낮겠죠. 자, 위험은 우리 경영학에서는요, 장래 기대되는 소득의 변동의 가능성을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시험 문제, 요게 우리가 좀 자주 출제가 되는데, 부동산 투자에 따른 위험의 유형이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죠. 자, 우리 진짜 홀수연도에 진짜 많이 출제하는 것 같아. 예, 제가 보면. 자, 그래서 자, 그 내용을 우선 한번 보시면 사업상의 위험이 나오죠. 자, 사업은 비즈니스입니다. 이 비즈니스 위험을 경영 위험이라고 해요. 사업상 위험을 경영 위험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상 위험은 부동산 투자 사업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이 수익성에 관련된 위험인데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자, 시장 위험이 나오죠. 자, 시장 위험은 시장의 수요 공급, 이 불확실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입니다. 자, 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우리는 업무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증가하면서 수익률이 하락한다. 이게 바로 시장 위험이에요. 또 시장에서의 분양이 될 것이라 예측해서 분양을 했는데 오히려 미분양이 증가를 한다. 이것도 무슨 위험? 시장 위험. 이런 시장 위험은 사업상 위험에 속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운영 위험이죠. 부동산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이 있어요. 자, 그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뭐죠? 영업 경비죠. 그래서 여러분, 영업 경비가 급격하게 오르면, 비용이 오르면 당연히 수익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위험이 운영 위험이에요. 영업 경비의 변동이라든지 근로자의 파업이라든지 임차인의 임대료를 연체를 한다든지, 자, 이런 거. 예? 자, 이런 거, 사무실 관리에 따르는 비용이 또 증가한다든지 이런 건데, 자, 이러한 것으로 초래가 되고 있는 이 수익성의 불확실성을 지칭하는 개념이 운영 위험이에요. 자, 위치적 위험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이동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둘러싼 외부 환경,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오를 수도 있지만 또 내릴 수도 있잖아요. 외부 환경 조건에 따라서 상대적인 위치, 부동산 가치가 변하는 상대적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 위험을 우리는 위치적 위험이라고 해요. 자, 이 사업상 위험은 27회 시험에 또 출제를 한번 했었죠. 사업상 위험. 자, 사업상 위험은 27회 시험에 또 지문으로 출제했고, 또 작년에 투자로 인해서 가장 쉬웠던 문제가 금융위험인데, 박스를 가지고 어떤 위험인가 출제했어요. 작년 시험에. 금융은 자금을 융통받는 거. 그러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통받은 자금, 이 대출금이죠. 이 대출금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의 원금 이자,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져요.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면요, 원리금을 제때 못 갚는 이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개인적으로 파산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것을 금융위험이라고 해요. 금융위험. 이 개념을 우선 작년에 출제를 또 했습니다. 29회 시험에. 자, 금융위험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법적 위험이라는 게 있죠. 자,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법적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험인데, 대표적으로 우리는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인 지역 지구제가 변경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도 있고, 또 정부의 정책인
재정 정책이나 이 금융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도 우리는 법적인 위험입니다. 자, 인플레이션 위험이라는 것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정과 동일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돼요. 즉 구매력 하락에 따른 위험이 인플레이션 위험인데, 자, 이것은 우리 금융이론을 가서 다음 주에 배우면 또 배울 텐데, 이 금융기관은 변동금리 대출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대출자는 손해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서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차입자에게 떠넘겨 전가시키거든요. 떠넘기는 이런 위험이 인플레이션 위험입니다. 이 지문을 우리는 또 27회 시험에 또 출제했어요. 그 지문을. 인플레이션 위험을. 자, 그리고 유동성 위험은 또 17회 시험과 또 작년에 또 출제했어요. 유동성 위험은. 자, 유동성 위험이라는 것은 유동성이 황금성입니다. 유동성이 황금성인데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황금성이라고 배우셨어요. 그러면은 유동성 황금성 위험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시장 가치의 손실의 가능성을 유동성 위험이다. 자, 부동산의 정상적인 시장 가치가 5억인데 캐나다 이민 가기 위해서 급매물로 4억에 매각하면 얼마 손해보죠? 1억. 이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 1억을 유동성 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25페이지에 문제 하나 봅니다. 자, 부동산 투자에 따른 위험을 설명하였다. 틀린 건 부동산 투자에서 예상한 결과는 기대 수익률이고 실현된 결과는 실현 수익률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달라질 가능성을 뭐라고 한다? 위험의 개념이 나와 있어요. 자, 유동성 위험은 여러분 아까 부동산 개발 기간 동안 나타날 수 있는 개발 비용의 변동 가능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요거는 개발에 따른 위험 중 비용 위험이야. 그리고 요건 유동성 위험이 아니죠. 아까 유동성 위험 배우셨잖아요. 틀렸지. 2번 정답이지 뭐. 이자율 위험은 이자율 변동. 여러분 이자율이 오르면은 수익률이 이자 비용이 높아지니까 수익률이 하락하죠. 이게 이자율 위험. 이자율 변동에 의해서 수익률이 변동하는 것을 말하고, 자, 사업 위험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성에 관련된 위험이고, 법적 위험은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 개정 등으로 인해서 수익률이 변화를 했을 때 발생하는 위험이죠. 그래서 여러분 2번이 정답입니다. 유동성 위험. 유동성 위험이 좀 어려운 용어예요. 그래서 자주 출제를 한다. 이런 문제 쉬운 거예요. 이렇게 용어 이렇게 5개를 다 놓고 내면은 더 쉽지. 하여튼 위험의 개념이나 유형이 나올 때 틀렸다. 큰일 납니다. 이런 건 틀리면 안 되죠. 작년에 출제했는데. 자, 위험도 중요하지만 또 거기 뭐가 나온다? 예? 수익률이 또 나오죠. 수익률. 자, 수익률은 분모는 투자 금액입니다. 분모는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투자 금액에 대한 뭐의 비율? 순수익과의 비율이에요. 자, 여러분이 올해는 이 수익률 쪽이 중요한데 순수익은 뭐예요?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죠. 그래서 투자 금액은 부동산 가격이에요. 하여튼 분모는 투자 금액, 율을 들어간다는 거 퍼센티지로 가면 100을 곱해주면 돼요. 자, 올해 시험 문제 좀 주의를 좀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시험 문제 우리 요즘 보면 여기서 지문 하나 뽑고요. 여기서 지문 하나 뽑고 요즘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나하나 뽑아서 출제를 해요. 요즘에는. 네? 그래서 요즘 공부할 때 옛날하고 달라요. 포괄적으로 출제합니다. 자, 거기 보면은 수익률의 종류에 3가지 나오는데 기대 수익률을 예상 수익률, 또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이니까 무슨 수익률? 사전 수익률.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아직 투자 안 했습니다. 투자를 하기 전에 가끔 이렇게 있죠. 여러분, 내가 앞에 있는 상가 건물을 투자를 하고 싶은데 수익률이 한 5% 나올까? 이게 예상 수익률이에요. 아직 하기 전에 여러분이 투자를 한다고 예상할 경우에
그 1년 뒤에 저 수익률이 한 얼마나 올까? 그게 예상 수익률. 네? 예상 수익률, 기대 수익률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면 또 실현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실현. 자, 실현 수익률은 무슨 수익률이냐?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입니다.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니까 사전이 아니라 이거는 사후 수익률이야.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실제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입니다. 자, 여러분 투자했어요. 상가금을 투자했는데 1년 지났더니 수익률이 5% 나왔습니다. 그게 실현 수익률이야.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달성됐죠? 과거에 이미 달성된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역사적. 과거에 이미 달성된 수익률이기 때문에 역사적 수익률이라고 돼. 역사적 수익률. 역사적 수익률이라고도 한다. 자, 요구 수익률이 좀 우리 시험에 나올 때 좀 주의를 많이 해야 될 용어가 무슨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에요. 요구 수익률. 자, 이 투자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투자하니까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감안했을 경우에 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을 뭐라고 한다? 요구 수익률. 문제는 이 최소가 포인트인데 시험에는 27회 시험에도 최대가 냈지만요. 항상 우리 출제원은 말을 바꿔요. 그래로 가다가 요 말만 바꿔요. 최소한의 수익률을 최대한의 수익률 출제를 많이 합니다. 항상 최소한의 수익률. 여러분 실제 많이 사용합니다. 자, 내가 상가 건물 투자하면 최소 수익률이 5% 이상은 돼야 되겠다.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요구 수익률이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무슨 개념? 기회비용의 개념입니다. 자, 요구 수익률은 투자 안에 여러분 기회비용 개념. 기회비용.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는 선택에 직면하는데 그 선택에 직면할 때 선택을 여러분은 하죠. 그래서 선택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것을 여러분 선택을 했어요? 자, 이 선택을 했을 때 뭐를 한다? 포기하는 게 있겠지. 하나를 선택하면은. 그래서 이 포기되는 것에 있어서의 포기되는 것에 있어서의 최대의 가치를 뭐라고 한다? 기회비용.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투자 대상이 상가에 투자할 거냐, 요즘 뭐 수익성 부동산 뭐 투자라고 많이 하는데 오피스텔에 투자할 거냐, 또는 우리는 안전한 국가가 보증한 국채에 투자할 거냐, 아니면은 정기 예금에 투자할 거냐, 뭐 투자 대상은 여러 개 있어요. 자, 상가 예상되는 연간 수익률이 7%, 오피스텔 4%, 국채 2%, 정기예금 2.7%다. 연간 예상되는 수익률.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투자자는 예상되는 연간 수익률이 높은 뭐를 선택한다? 상가를 선택해서 투자할 수 있죠. 그러면 상가를 선택해서 투자했을 경우에 기회비용은 얼마냐 얘기해요. 기회비용은요, 우선은 상가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포기는 요걸 포기했어요. 투자 대상. 포기한 것 중에 가장 높은 최대의 가치가 몇 프로? 4%. 이 4%가 기회비용이야. 즉 무슨 얘기냐? 예상되는 연간 수익률이 가장 높은 상가 7%를 보고 투자했지만은 나는 그 투자한 자금에 대해서 못 받아도 최소 4% 이상은 최소 받아야 되겠다. 이 4%가 요구 수익률. 하여튼 최소 몇 프로 이상은 받아야 되겠다. 요구 수익률입니다. 기회비용. 자, 우리 여러분 기회비용 용어가 상당히 여러분은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항상 그걸 갖고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실제 생활은 많이 하는데. 미국은요, 왜? 5살부터 기회비용을 가르쳐요. 우리는요, 언제 가르쳐? 예? 중개사 배우니까 가르쳐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요, 금융 지식을 보면요, OECD 국가 중에 금융 지식 우리나라 꼴등이에요, 꼴등. 이게 자, 이 금융이란 게 몰라. 그래서 외국에는 어떻게 돼? 예? 6, 7살부터 카드를 줘요. 카드 줘. 거기에 한도가 있어.
얼마 용돈을 거기 다 넣어서 너가 알아서 살려고 해서 본인 선택권이 주는데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 뭐 사는 것도 부모한테 물어봐. 돈 받는 것도 물어봐. 제일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의사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금융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 후진국이잖아. 그래서 요즘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금융 과목을 배우는데, 금융과 별도로 배워요. 배우는데, 그만큼 여러분이, 그래서 중개사에 금융 나오니까 어려워하는 거야. 투자 금융 나오니까. 한 번도 안 배우니까. 고등학교 때 배웠으면 쉬웠을 텐데. 자, 그래도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중개사 배우면은 이제 용어가 이제 귀에 익으면은 여러분 항상 설명할 때는 고급 용어를 설명해야 됩니다. 중개사에 한번 손님 올 때 고급 용어 설명해야지 여러분 벌써 알고 옵니다. 그 사람들은. 물건 사러 온 사람 벌써 다 조사하고 다 알고 딱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거 설명 못 해보면 어떻게 돼요? 계약 안 해요. 왜? 전문성이 없다고 해요. 이제 달라요. 용어를 써도요. 이제 딱 브리핑을 할 때도 용어를 깔끔하게 써야 돼요. 전문 용어로. 브리핑한 파워포인트에서 딱 브리핑해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 주먹구시 말로 갖고는 계약이 안 돼요. 그래서 말로 하는 계약을 하니까 뭐가 돼요? 사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항상 자료, 상권 분석 때 수익률 몇 프로 이게 딱딱 나와야 돼요. 그게 없이 말로 하는 건 다 사기로 가버립니다. 나중에. 요즘에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 오피스텔 사기, 무슨 사기, 상가 사기 많이 나오죠. 말로 해서 그래요. 항상 조심 많이 하셔야 돼요. 이제 배운 거 이제 다 써먹어야 돼. 민법은 계약할 때만 필요하고 브리핑할 때는 개론이야. 분석을 다 해야 되잖아요. 상권 분석하고 다 해야 돼. 상가 이런 거는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중개 수수료가 그럼 상가는 뭐야? 수수료가 뭐야? 여러분 부르는 게 값이야. 컨설팅이에요, 컨설팅. 중개 수수료 안 받아요, 상가 이런 건물은. 토지 이런 거 다 수수료야, 컨설팅 수수료. 그래서 여러분이 뭐 몇 프로 적용 안 받습니다. 그건 아파트나 받지.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변호사분이 한 분 하는데 돈 700억짜리 건물 계약하는데 수수료 딱 부르는 게 값이죠. 그래서 요거는 임차인도 많고 분석해야 될 게 많다. 얼마 줄게 이렇게 하지. 그러면은 요거 어느 정도 딱 계약이 되면은 그 계약금에 몇 프로 주고 별도 자문 컨설팅 수수료 주다. 그래서 20억 딱 받는 거예요. 700억 계약 20억 받지. 그게 컨설팅 수수료예요.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변호사는 뭐한다? 잘 못하죠. 분석은 되는데 뭐야 주변 상권 분석 이런 건 잘 안 되잖아. 그 누가 있어야 돼 밑에. 높으면 중개사도 있고 법무사 다 있어. 세무사도. 그 사람들이 다 분석해서 그래 가지고 이제 최종 변호사 브리핑 하는 거지. 그만큼 이제 다 모여요. 이제 높은 같은 데 보면. 자, 자격증 따서 좀 본인이 자신 있다 하면 높음에 가든지 아니면 법인에 가든지.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높음에 많이 갑니다. 법인 쪽으로. 자, 분석을 그래서 잘 해둬야 돼요. 자, 그래서 밑줄 하나 그립니다. 자, 거기에 밑에서 네 번째, 22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보시면요. 투자의 대가에는 수익이 따르는데, 이 수익에는요, 항상 시간에 대한 비용, 시간에 대한 대가입니다. 또 위험에 대한 비용, 위험에 대한 대가, 둘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항상. 자, 그거는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공부할 때, 올해 좀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무슨 관계?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관계. 이게 시험 문제 진짜 많이 출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작년에도 나왔잖아요.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관계가 요즘 계속 우리가 출제를 하고 있어요. 시험 문제. 자, 요즘 계속 나오는 게 요거거든요. 자, 여러분, 거기에 26회, 27회, 29회, 거기 세 번 나온 거, 그 26, 27, 29에는요, 요거 출제한 거예요.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요거.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자, 기대 수익률이 7%, 요구 수익률은 기대 수익 2%다. 이런 경우에 항상
26회, 27회, 29회는요. 최소한의 수익률보다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이 높으면 투자를 뭐 한다? 한다. 반대인 경우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요걸 묻는 것을 지금 26회, 27회, 29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또 21회 시험에도 요거 물으면서 또 안에 있는 내용을 또 물었는데, 자, 그러면은 시험 문제 나올 때 여기서 원래 지문 나올 때 주의해야 돼. 원래 수익률이 좀 중요한데, 그럼 투자가 이루어지면은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시장에 수요는, 투자가 이루어지면 수요는 이전보다 더 많아지죠. 수요가 많아지면 우리 경제론에서 시장의 수요가 이전보다 많아지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죠. 수요가 이전보다 많으면 가격이 오르지. 시장에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럼 부동산 가격은 뭐죠? 투자 금액이에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부동산 가격이 바로 뭐 또 투자 금액인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요. 자, 부동산 가격이 5억인데 예를 들어서 10억으로 올랐다. 그럼 투자 금액도 2배 이상 올라가잖아요. 근데 순수익은 변화가 없어. 순수익은 변화가 없는데 부동산 가격이 2배 이상 올랐다. 네? 5억에서 10억 올랐다. 그러면 순수익은 변화가 없는데 투자 금액이 더 많아지면 수익률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수익률은 떨어져요. 언제? 지금 7%인데 수익률은 점점 뭐한다? 하락을 해요. 하락. 언제까지 하락하느냐? 기대의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서로 4% 같을 때까지 하락을 해. 서로 같을 때 우리는 시장에서 뭐를 이루고 있다?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 얘기죠. 균형을 이루고 있다. 자, 이런 관계를 여러분이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 226페이지에 우에서 6번째 보시면은 기대의 수익률은 점차 하락의 동그라미. 다른 거 밑줄 긋지 마시고 하락에만 동그라미. 그러면 시험 문제 낼 때는요, 잘 가다가 그 하락을 상승으로 바꿔서 출제해버려요. 나중에 시험 내면 어디 틀린지 모릅니다. 지문 보다 보면은 그 하락을 뭘로 출제한다? 상승으로 출제합니다. 우리 출제위원들이 어디서 키워드 잡아서 바꾸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럼 시장에서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는 뭐 한다? 반대로, 여러분 그 표 있어요. 그 밑에 핵심적인 그거 보면서 부동산 수요가 줄어드니까 부동산 가격은, 수요가 이전보다 줄어들면 가격은 하락을 한다. 투자 금액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인데, 자, 순수익은 변화가 없는데, 부동산 가격 투자 금액이 이전보다 줄어요. 부동산 가격이 5억에서 2억으로 하락을 했다. 그러면 전체값 수익률은 어떻게 돼? 투자 금액이 줄어드니까 수익률은 높아가죠. 그래서 수익률은 상승한데 언제까지? 2%에서 오르는데 요구 수익률 4%와 같을 때까지 상승을 해요. 같으면 이제 시장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물을 때 항상 시험엔 요거죠. 기대의 수익률이 하락하느냐, 상승하느냐. 여기서 말을 바꾸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 핵심 정리의 끝에 균형 앞에 기대의 수익률 상승 하락, 여기 동그라미 쳐두면 되죠. 항상 거기가 중요하다는 거. 시험 문제 나오면. 자, 최근에는 시험 문제들이 박스를 내거든요. 네모 안에 다음 중 부동산 투자 위험 수익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게 박스를 내거든요. 박스에 보기 4-5개 들어서 틀린 거 잘. 개론 같은 경우에 시험 문제 보면요, 40문제 중에 박스가 15개에서 18개가 나와요. 그 박스 문제가 나오면은 하나 모르면 틀리잖아요. 정확하게 개념을 알도록 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 교재에 위험 수익의 관계로 갑니다. 227페이지. 자,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는 크게 몇 가지?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 위험 중립형 투자자, 위험 선호형 투자자.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는 어떤 투자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지. 네.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우리 뭐라고 한다? 합리적 투자자.
합리적 투자자. 그래서 시험 문제 보면은 단 투자자는 위험 회피적이라고 가정한다 이런 지문이 나와요. 본 시험 가면은. 그러면 그 말은 어떤 것을 숨기고 있냐, 이걸 숨기고 있어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행위를 보면은, 자, 상가에 투자할 거냐 아파트에 투자할 거냐, 투자 대상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두 투자 대상의 기대의 수익률이 같다. 자, 기대의 수익률이 같다, 동일할 때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를,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하고, 만약에 반대로 위험이 같으면 어떻게 돼요? 위험이 같다, 동일할 때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게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행위. 대부분의 투자자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간에 보면 위험 회피적 태도가 나오는데, 자, 두 개의 투자 안의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에 투자자들은 덜 위험한, 덜 위험이라는 것은 위험이 낮은 투자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를 투자자는 뭐죠? 위험 회피적이라고 한다. 자, 이 투자자가 위험 회피적이라는 것은 위험을 전혀 감수, 부담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위험을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라 할지라도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위험이거나 인센티브, 보상, 유인책이 있는 위험일 경우에는 투자자는 보상 주겠다 그러니까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를 하겠다. 보상 많이 주겠다, 더 쌩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위험 회피형 투자자도 있지만 거기에 또 보면 또 무슨 투자자 있어요? 위험 중립형 투자자도 있어요. 자, 위험 중립형 투자자는 요거는요, 말 그대로 위험에 관계없어. 위험이 높든 낮든 위험에 관계없이 뭐만 본다? 기대 수익률만 보면서 투자하시는 분. 이런 분 좀 있죠. 예, 여러분 위험은 고려하고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는 사람. 예, 예를 들어서 여기 7%다. 예, 기대되는 수익률이 7%. 이것만 보는 거예요. 위험이 0%든 위험이 5%이든 관계없어. 하여튼 5%일 때도 7%고 0%일 때도 7%다. 위험이 높든 낮든 신경 쓰지 않고 뭐만? 기대 수익만 보면서 투자하겠다. 자, 이 선이 바로 뭐냐 하면요,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인데, 이 무차별 곡선이 수평선이 될 때를 우리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 위험 중립형 투자자. 자, 무차별 곡선 개념은 포트폴리오 이런 가서도 배우죠. 투자자에게 뭐를 가져다 준다? 똑같은, 투자자에게 똑같은 동등한 효용, 만족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네? 항상 동등한 효용, 만족을 가져다 줘. 투자자에게 동등한 만족, 효용을 가져다 주는 뭐죠? 여기에 조합이거든요. 이런 점들이 조합, 이런 점들이 조합인데, 위험과 뭐의 조합? 기대 수익률의 조합. 위험과 기대 수익률에 있어서의 조합을 연결한 곡선. 이 조합을 연결한 곡선을 무차별 곡선. 그래서 무차별 곡선상의 어느 점이든지 투자자의 효용, 만족은 다 똑같다 얘기해요. 자, 요건 위험 중립형이고요. 자, 도박 좋아하시는 분 있죠? 예? 자, 위험 우리가 선호, 좋아한다. 자, 우리 모 교수님께서 거기 뭐 놀러 갔던지 뭘 갔던지 모르지만 오다가 눈길에 밑에서 예? 차 한 대 박살냈어요. 근데 차만 박살내고 사람 두 분은 멀쩡하다 가대요. 예? 예? 차도 좋은 거 타야 되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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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눈길이 미끄러져서 이제 오다가 또 밤길에 오다가 미끄러져서 차 폐차 같다. 사람은 둘 다 멀쩡하고요. 폐차만 같대. 예? 2달 전 사건입니다. 예. 그게 대단한 거죠. 보면 요즘에 안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강원랜드 갔다 오다 사고 난 것 같아요. 자, 기대의 수익률. 우리가 밤길은 좀 위험하죠, 눈길에. 어제도 눈 왔다 가대요. 대설주의. 안동에도 눈 왔다 가더라고요. 자, 도박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나와요. 무차별 곡선. 즉, 무슨이냐. 우리가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나는 큰 위험 부담하겠다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 위험축이 X축이죠? 이 X축에 대해서 뭐다? 밑에서 보면 오목한 우하향하는 무차별 곡선은 위험 선호형 투자자.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림이 228페이지에 나오는 그림은 요거. 누구? 위험 회피형 투자자. 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에 우리가 보면은 자, 위험이 제로다. 위험이 제로일 때 2%다. 이 2%를 뭐라고 하냐면요. 위험이 제로일 경우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우리는 줄여서 간단히 뭐라고 한다? 무위험률이라고 해. 그럼 위험이 없는 자산, 무위험 자산은 국가가 보증한 국채. 그래서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을 하면 예를 들어서 국채 수익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1년 만기 국채를 샀어요. 그럼 그 1년 만기 국채는요, 1년이란 시간에 대한 대가만 주지 위험은 없어요. 왜? 국가가 보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가 싸지. 국채 수익률이. 그래서 위험이 제로일 때 2%든 위험이 4%일 때도 2%. 요건 변화가 없어. 네? 위험과는 아무런 관계없거든요. 그래서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은 위험을 전혀 수반을 하지 않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즉 위험이 제로일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즉 위험이 제로라는 것은 확실한 거, 위험은 불확실한 거. 그래서 장래 기대되는 수익이 확실한 경우의 수익률을 무위험률이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위험률은 아까 얘기했지만 요 크기죠. 요 크기는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다. 시간에 대한 대가만 주는 거예요. 무위험률의 크기는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 여러분 시간에 대한 대가 또는 시간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요 크기죠. 요 크기는 뭐다?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 시간에 대한 비용을 말하고, 자, 그러면 위험이 이제 증가하면 이렇게 갑니다. 자, 위험이 이제 커질수록 수익률도 점점 뭐야?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위험축, X축에 대해서 보면 볼록한 우상향하는 곡선이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거기에 그림이 또 어디 나오지? 227페이지에 거기 보면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가 나오는데 이 얘기거든요. 자, 이 지문도 또 시험에 또 자주 출제하는 지문이죠.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요게 또 자주 출제하는 또 요. 자,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 있다. 이 말입니다. 시장에서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을수록 투자자가 요구하는 이 기대의 수익률도 커지는데 이때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뭐가 된다? 플러스. 양의 관계. 플러스가 비례잖아요. 그래서 양의 관계 또는 비례의 관계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뭘로 출제하는 거예요? 반비례로 출제하든지 마이너스 음의 관계로 출제하든지. 반비례 음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또 우리는 위험 수익에, 이러면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도 높아지는 게 두 개가 뭐예요? 상쇄, 없어진다.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라고 해요.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 트레이드. 자, 여러분이
우리 야구에서 오프 시즌의 트레이드가 이루어져서 전력을 서로 상쇄시켜버려요. 트레이드 오프. 오프 시즌의 트레이드. 거기서 나온 용어예요. 트레이드, 상쇄 관계. 위험이 높으면 수익도 높아지니 두 개 없애버린다. 상쇄한다. 자, 우선은 용어 하나 기억을 해두고 또 요 크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요 크기. 자, 여러분 보세요. 위험이 높아질수록 요 크기가 점점 이렇게 더 커져요. 이게 바로 뭐죠? 위험이 점점 높아지잖아요. 위험이 증대됨에 따른 대가예요. 자, 요 크기는 위험 할증률이라고 해요. 위험 할증률. 자, 이 할증률은 뭐를 번역했냐? 그럼 프리미엄. 자, 위험은 리스크고요. 이 프리미엄입니다. 이 프리미엄을 번역을 한 게 할증률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요거는 증대되는 뭐죠? 위험에 대한 대가. 시장에서 이 증대되고 있는 위험에 대한 대가가 위험 할증률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투자의 대가는 수익이 따르는데 그 수익에는 시간에 대한 대가, 시간에 대한 비용, 위험에 대한 대가, 위험에 대한 비용 둘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수익에는. 자,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문제는 이 관련해서 요 각도 있죠? 이 각도를 우리 뭐라고 하냐?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인데, 자, 26회 시험은 이렇게 출제했거든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가 뭘수록? 클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급해진다, 완만해진다? 요거에 비해서 급해지죠? 예, 급해진다. 그거 26회는 완만해진다로 출제했어.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가 클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급해진다. 자, 그러면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할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요. 공격적이란 말이에요. 공격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 하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다. 급할 땐 앞에 뭐를 붙인다? 보수적.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급한 보수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위험이 몇 프로? 지금 4%다. 그럼 동일한 위험 4%에서 누구는 공격적인 투자자는 수익률을 이만큼 요구하는데 보수적은 어떻게 돼요? 수익을 더 어떻게 돼? 높게 요구해.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공격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수익률보다 보수적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수익률이 더 높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우선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이 그림을 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무위험률. 자, 위험을 전혀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 무위험률에다가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인 위험에 대한 뭐죠? 할증률을 가산한 이 요구 수익률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위험 조정률이라고 하죠. 수식이 하나 나오죠? 자, 여러분 교재 227페이지에 또 수식이 하나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22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자, 요구 수익률은 개인으로서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상승, 밑줄. 요거 시험에 또 자주 출제되는 지문. 자, 이때 여러분 무위험률이 지금 2%인데 2%에서 3%로 오르면 어떻게 돼요? 정부가 기준금리를 올리면은 무위험률도 오르거든요. 무위험률이 오르면 투자자 요구 수익률도 높아져요. 그럼 무위험률이 낮으면 요구 수익률도 낮아지죠. 요것을 26회와 작년 29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요거 관계. 그러면 위험 할증률이 위험에 대가인 할증률이 높아지면 요구 수익률도 높아지죠, 당연히.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요구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인플레이션인데, 자, 인플레이션이 예상이 되는 경우가 늘 있죠, 우리는. 예상 인플레이션율인데,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발생한다. 2%가 발생하면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투자자는 손해예요. 그럼 투자자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 예상된 인플레이션율만큼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도 그만큼 더 높아지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빙 피셔라는 학자 이름 따서 피셔 효과라고 해요. 피셔 효과.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발생하면 이 인플레이션율만큼 요구 수익률도 높아진다는 내용이죠. 자, 요 수식이 여러분이 또 하나 228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지금 문제에서 보면요. 유형의 유형, 수익률, 여기서 해서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 오면서 지문을 하나하나씩 뽑아와요. 그래서 한 문제를 구성을 해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잘 확인. 위험의 유형, 수익률의 종류, 그리고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 그리고 여기 뭐죠? 우리는 위험과 수익의 관계, 이걸 묶어서 시험 문제를 지문을 뽑아서 종합적으로 출제. 한 문제 원래 또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위험과 가치 균형이 나와요. 그 밑에. 자, 이 얘기죠. 자, 이것을 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배워야 되는데,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뭘로? 우리는 할인율로 할인하는데, 이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한다?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이때 시장에서 위험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투자자가 부담을 하는 위험이 높으면은 투자자가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수익률도 어떻게 돼? 높아지지. 당연히 위험 수익의 상세 관계에서 이것도 높아지지. 높아지니까 자, 장래 기대되는 수익은 안정적인데 분모가 커지면 전체 값은 낮아져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는 뭐 한다? 하락을 해요. 자, 부동산 가치는 하락을 하는데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할 때 우리는 무슨 관계? 마이너스. 음의 관계에 있다. 위험과 부동산의 가치는 마이너스 음의 관계에 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위험은 변화가 없어. 여러분, 위험은 변화가 없다는 건 어떤 의미? 위험이 변화가 없으면요, 요구 수익률도 변화가 없어요. 예? 그럴 때 뭐죠? 시장이 호황 국면이다. 부동산 시장이 위험은 변화가 없는데 시장이 호황 국면에 들면요, 분모는 변화가 없거든요. 분모는 변화가 없는데 호황이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오르면서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도 올라요. 장래 기대되는 수익도 뭐 한다? 우리는 상승해요. 근데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이 1억인데 2억으로 올라요. 근데 할인율은 10% 변화가 없어. 그런데 동일한 할인율로 할인하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치도 높지 뭐. 부동산 가치도 높게 나타나요. 동일한 할인율로 할인한 부동산 가치도 뭐다? 높게 나타난다. 자, 이것을 여러분 교재 거기에 위험과 가치의 균형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요. 같이 변하면은 비례고 반대로 변동은 뭐다? 반비례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화살표의 변동 관계를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우선 한 문제 출제되는 부분 잘 정리해 두시고, 자,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위험 수익의 측정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